음, 안녕하세요. 벌써 4장을 할 때가 됐네요.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책이 정식 출판물로 좀 더 다듬어지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퀴즈아이스 입문한 사람들이 좀 보고 참고하면서 입문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느끼는 거는, 하나하나 좀 GIS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좀 아주 사소한 데에서 막혀가지고 진행을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ArcGIS로 시작을 했고 주 툴이 아직까지는 ArcGIS긴 하지만 처음에 그 툴을 익히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스스로 뭐라고나 할까 독학하면서 아주 그냥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는 저 혼자 어떻게든 국제과제를 하는 GIS 스킬을 어떻게든 익혀야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끌어주거나 그럴 사람도 없고 요즘처럼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QGIS 같은 경우도 그 ArcGIS는 그래도 솔루션이 그리고 팁이나 그리고 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쌓여져 있긴 하지만 QGIS는 아직 그 한글로 된 자료들이 많이 없고 부족한 것 같아서 도움이 됐다는 분이 계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각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챕터 4 공간 분석이고 이것저것 좀 데이터를 작성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좀 뭔가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생성, 피처의 편집, 공간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지오레퍼런스, 토포로지 등이 있는데 살짝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분류가 다소 좀 뭔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모였다기보다도 관련된 주제들을 이것저것 좀 많이 좀 폭넓게 모아두는 느낌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공간 분석, 레이어의 생성, 전장에서 만들었던 이제 구미동 지적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구미동 지적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네요. 구미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메일 블록에 아파트 동을 그려본다. 일단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여기서 정말 챕터 3에서 만들었던 거 구미동 지적 프로젝트 끌어서 가져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실습에처럼 구글 세틀라이트였나? 구글 무슨 도라고 되어있지? 구글 일반도네요. 일반도면은 어디 보자. 구글 맵스 가지고 끌어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계속 가져오고 일단 살짝 좀 보기 좋게끔 바꿔볼게요. 지오메트리는 이게 아마 Modified Central 되겠지? 지적도면은 오케이. unknown 말고 CRS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걸로 오케이. 맞나? 오케이. 좌표 맞고요. 심볼로지 잠깐만 조정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잠깐 잡아두고 네, 이어서 보도록 하죠. 레이어 생성,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 메뉴바에서 레이어 생성, 새 파일 레이어 선택 폴리곤을 만드네요. 오케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자. 레이어 만드는 게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는 메뉴바 이용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add layer, add vector layer겠죠? vector 아니라 shape layer라고 하는 옵션이 따로 있나? add layer가 아니라 create layer네요. 여기서 shape file layer 들어간 다음에 좌표계는 아까 그 데이터랑 같은 걸로 해볼까? 일단 파일 네임은 챕터 4장에
필터 사장 루트에다가 아파트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아파트. 오케이. 저장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인코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예시처럼 시스템으로 들어갈게요. 시스템 기본 인코딩일 텐데요. 이렇게 들어가고, 지오메트리 타입은, 형상 타입은 폴리곤 들어가고, 좌표는 CRS는 EPSG 5186으로 해달라고 하네요. 네,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필드명 뉴 필드에다가 이제 아파트 명이라고 쳐주고, 타입은 여기서 스트링이니까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될 거고, length는 80으로 기본값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edit field list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죠?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티저, 정수형, whole number 해놓고, length는 기본값 10 해놓고 추가.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 누르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챕터 4 아파트라고 만들어졌고, 피처를 입력하기 디지타이징 툴바에서 편집보드 실행. 네, 연필 모양이죠. 편집보드 들어가고, 어디 봤는데 제가 구미동에서 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내가 살았던 아파트나 동네가 너무 노출되면 좀 그러니까 아무데나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는 어디를 쓸까? 미금일로라고? 어디지? 아, 이쪽이군요. 여기 613동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한번 이 선을 한번 따볼게요. 따가지고 여기 보자. 디지타이징 툴바 들어가서 폴리곤 객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객체를 입력. 이게 애들 폴리곤 피처 이 버튼 얘기하는 거네요. 어디 보자.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입력해 봅시다. 버텍스 하나 클릭해주고, 그 다음 버텍스 눌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이렇게 클릭 해놓고 입력이 완료되면은 우클릭을 해서 완성을 시켜달래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뭐 여기 예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얀 6단지. 그 다음에 동은 613 동. OK 버튼 눌러서 만들어주네요. 아파트 건물과 같은 직사각형 도형은 도형 디지타이즈 작업 툴바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레귤러 폴리곤, 투포인트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각형 형태의 뭐 객체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겠네요. 어디 한번 해볼까? 도형 디지타이징 작업 툴바에서 3점에서 직사각형 추가 이거네요. 다른 동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예시대로 주변에 있는 612동 이렇게 3점으로 만드는 거구나. 클릭 해놓고 아이디 뭐 같으면 하얀 6단지 얘는 좀 카피해두고 612동 오케이.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있고 얘는 611동. 그러니까 뭐 했던 대로 아파트형 하향 6단지 동은 611. 오케이. 그 다음에 610동.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편집 기능은 아직까지는 ArcGIS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발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OK 누르고, 네, 그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 아파트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속성 테이블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필드 아이디를 좀 바꿔볼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 필드 속성 테이블 안에서도 바로 수정 가능하고, 네, 이 상태에서 일단은 얘는 저장을 시켜볼게요. Save Layer Edit 해놓고 연필 모양을 한 번 더 누르면은 편집 모드가 끝납니다. 네, 그 상태에서 피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피처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를 전환하여 편집을 시작함. ArcGIS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편집 모드를 켜야지 편집이 돼요. 편집이나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편집 모드에서 버텍스를 편집하기에 버텍스 독을 만든다.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하는 건가? 여기 교재에서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버텍스 정점 편집을 시키는 거고,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폴리곤이나 그 공간 정보의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정점들, 이런 정점들이 모여가지고 뭐 점도 되고 선도 되고 면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정보의 편집은 이런 버텍스 편집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집하려는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버텍스가 표시되고 이 버텍스들을 이동시키거나 삭제하거나 추가를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서트 버텍스는 버텍스 추가, 딜리트 버텍스는 버텍스 삭제, 무브는 버텍스 이동 등이 되겠죠. 그 피처의 형태를 바꾸는 거는 이건 ArcGIS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형태가 피처의 형태를 객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급 디지타이징 툴발 이용,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객체 변형은 변형할 피처의 부분에 있는 스케치를 그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을 파고 들어간 형태가 되면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 밖으로 더 옛날 오락실에서 보시면은 옛날에 오락실에서 그런 게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일스 패닉이라고, 그 게임 보면은 이런 것처럼 뭔가 이 객체 보시면 옥색으로 나와 있는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를 막 이렇게 점이 움직이다가 무슨 버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선을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더 땅이 넓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체 변형을 할 때 좀 더 확장시키는 거는 땅 따먹기처럼. 근데 다른 점은 오히려 땅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쓰기 나름에 따라. 그 다음에는 객체 분할은 뭐 가위로, 여기 그림에도 가위 보이시죠? 가위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객체로 나누는 거고요. 두 개나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거고, QGIS는 두 가지가 있군요. QGI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네요.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거, 그리고 색깔이 두 군데다 칠해져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ArcGIS랑 좀 다르다. 위에 있는 객체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한 폴리곤을 하나의 객체를 두 개의 객체로 분할할 때 이용하고, 그러니까 필드 아이가 얘가 하나였으면은 얘는 필드 아이디 1, 필드 아이디 2로 독립된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객체는 좀 어떻게 보면은 파츠를 좀 잃게 되는 거고, 새로운 객체가 탄생을 하는 거죠, 추가로. 근데 부분 분리는 단지 제가 저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피처랑 파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위에 거는 새로운 피처가 탄생하는 거고, 얘 부분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던 거를 두 개의 파츠,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파츠로 분할할 뿐이고, 피처는 하나로 동일하게 보존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선택한 객체 병합은 폴리곤, 그러니까 객체
이건 폴리곤이랑 피처랑 객체랑 좀 섞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선택한 객체 병합은 객체 2개나 2개 이상의 객체를 하나로 합칠 때 이용하는 거. 그리고 버텍스와 정점과 객체 형태를 수정하여 아파트 건물의 형태를 한번 정형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수정해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핑이 나오는 거는 정형화 시킬 때 좀 뭔가 그 정점에 딱 맞춰가지고 그 위치를 참조해서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죠. 정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냅핑 기능 이용. 이 스냅핑 기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제 작업을 할 땐 중요하죠. 스냅핑 옵션이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점에다가 딱 맞춰주는 거, 세그먼트, 그러니까 정점과 정점 사이에 그어지게 되는 선 있죠. 그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그 세그먼트 위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버텍스와 세그먼트는 이 2개 다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메뉴가 3개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예시를 참 보여주진 않네요. 교재에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아파트 얘를 클릭을 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토글 에디팅 눌러서 활성화 시켜봅시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는 안에를 좀 약간 비워주는 게 실수표가 좀 크겠네요. 대신에 어디 보자. 얘를 투명도를 좀 줄게요. 그래야 좀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아. 플라이 색깔은 조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 됐나? 투명도가 너무 낮네? occupancy 15% 플라이. 해봤자 배경 자체가 너무 좀 연하나? 그냥 자, 이렇게 해치로 해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쟤를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고급 디지타이징 중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리쉐이프 피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객체를 ArcGIS랑 이런 건 좀 다르네. 어디 보자.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은 얘 갖다 하면 되겠네요. Select Feature by Area or Single Click. 선택을 해주고, 이건 ArcGIS는 아마 같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정점 편집할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쉐이프 피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수정이 되죠. 반대로 아까 제가 했던 게 맞는지 볼까요? 일단 그 전에 스냅핑을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스냅핑, 여기 자석 모양 클릭을 해주고, 얘에서 버텍스 앤 세그먼트를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 시켜놓고, 그럼 이렇게 좀 스냅핑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이 따라가죠. 이렇게 두고, 요번엔 한번 그 리쉐이프 피처 가지고 이 도형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 우클릭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죠. 다만 아까 전에 다른 점은 버텍스가 2개가 늘어났죠. 근데 지금 이게 그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니까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편집할 때 정점이 이렇게 남아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엄밀하게 따지면 토폴로지 나중에 그 위상 점검할 때도 문제가 되고, 연산할 때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진짜 정말 중요한 작업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현업으로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이 버텍스를, 의미 없는 버텍스를 만드는 거는 극도로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버텍스를 아까 전에 그 정점 편집 기능을 위해서 없애보도록 하죠. 버텍스 툴이었나요?
버텍스 툴을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 위에다가 버텍스 툴 활성화시키고 들어가면은 이 위에다 올리면 이렇게 정점이 딱 보이게 되죠. 이럴 때 정점 위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편집 모드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두고 뭐 이런 창이 뜨고 정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두면은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네요. 일단 0하고 1이 있고 이렇게 딜리트로 삭제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뭐 정점을 편집한다든가 정확한 좌표를 입력해 준다든가 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고 우클릭 해가지고 저장시켜두고 예지 없죠? 이런 식으로 면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버텍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두고 우클릭으로 시작과 끝을 끝맺음 하는군요. 아크GS랑 좀 다르게 1, 2, 3, 4 딜리트 해놓고 그럼 얘를 좀 옮기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건 스냅핑 때문에 좀 쉽진 않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우클릭하면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네, 뭐 그렇게 나오고 어디 보자. 요번에는 자르는 거. 다음에 일단 세그먼트래. 버텍스 툴은 잠깐 비활성화 시켜두고 네. 그 다음에 폴리곤을 자르는 거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플라이트, 피처스. 근데 이게 아이디가 4개잖아요. 객체가 4개인데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스플라이트, 피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클릭 하면 안 되죠. 얘도 아마 아크GS랑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놈들만 자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해놓고 스플릿 피처 해놓고 이렇게 자를 곳을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우클릭. 아크GS는 다르게 오히려 셀렉션을 하면 안 된다고 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그냥 그으면 되는구나. 아크GS는 선택된 놈들만 잘라지게 돼 있거든요. QGS는 그게 아니네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게 스플릿 피처스고 스플릿 파츠가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하고 파트하고 차이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피처를 이렇게 잘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속성 탭을 열어서 그건 선택된 놈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옵션을 Show Selected Feature만 가지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보면은 보시죠.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가 1, 2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정보는 다 같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612 동이고 하얀 6단지에 612 동이에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요번에는 스플릿 파츠 가지고 613동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면 나눠진 것 똑같은데 얘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들을 보시게 되면 피처 하나, 그러니까 속성 테이블 기준으로는 하나의 로우, 하나의 행으로 보존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612동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잘랐기 때문에 두 개의 피처로 분할이 된 것이고 613동 같은 경우에는 파츠로만 나눴기 때문에 피처가 하나인 거는 그러니까 이 속성 테이블 하나의 행이랑 하나의 로우랑 대응을 하는 것은 피처랑 1대1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처는 그대로 보존하고 파츠로만 나눴기 때문에 이 피처가 두 개의 파츠로 분할되었을 뿐 속성 테이블 상으로는 전혀 나눠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되게 괜찮다. 아크J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스냅핑은 아까 보여드렸고 좀 스냅핑이 되는 거리라든가 민감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치 조정하고 단위 뭐 미터라는 것도 괜찮고 포인트 로 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런데요. 어떤 레이어에 붙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인터섹션 그러니까 선이 교차되는 세그먼트가 교차되는 곳에다가 가상의 정점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스냅핑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이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전부 다 하기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붙이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좀 공간 분석의 일종이긴 하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근데 생각외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버퍼, 자르기, 빼기, 디졸브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병합이라고 해야 되나? 병합, 교차 영역, 대칭 빼기 등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나 할까? 집합론에서 서로 간의 그 집합론과 논리학에서 특히 명제 논리를 다룰 때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가르는 진리표를 구하잖아요.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논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명제가 어떻게 바뀌고 그 명제 참과 거짓이 어떻게 판별이 되었을 때 그 참과 거짓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집합이기 토지, 땅, 영역, 공간을 표집하는 일종의 그 그룹이기 때문에 일종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집합론에서 다루는 좀 그런 이론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응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여기에서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에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버퍼 같은 거는 좀 많이긴 하지만 자르기, 빼기, 디졸브 그냥 영어로 해야겠다. 클립, 디퍼런스, 디졸브, 인터섹트,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유니언, 머지, 어펜드 등들이 그런 논리학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논리학과 아니면 뭐 이제 집합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간 분석을 할 때 깊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일단 여기선 기능만 좀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실습을 실제로 하진 않네요. 실제로 하진 않는데 뭐 실제 저 강의 때에는 소개를 좀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실습에서는 뭐 굳이 하진 않네요. 기능이 있는 위치만 소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메뉴바에서 벡터, 공간 처리 도구, 버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메뉴바에서 벡터, 공간 처리 도구, 지오 프로세싱 툴스겠죠? 여기서 버퍼, 클립,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쓰이진 않을 거고 디퍼런스, 디졸브, 인터섹트,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유니언, 엘리미네이트, 셀렉티드 폴리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쓰게 될 거는 버퍼하고 클립하고 그 이제 디졸브, 유니온, 인터섹트, 디퍼런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버퍼, 클립, 디퍼런스, 디졸브, 인터섹트, 유니온 정도가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쓰일 거고 그 중에서도 버퍼나 클립이랑 유니온이랑 그 다음에 뭐 합치면 디졸브쯤 되려나? 그 정도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쓰이는 예시를 알려드리면 버퍼 같은 경우에는 가령 그 미세먼지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미세먼지 측정소 있잖아요. 기후나 약간 그 지속 가능성 관련해가지고 기후 연구하는 분들이 미세먼지 측정소나 아니면은 그 기상대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뭐라고나 할까, 도로를 따라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거리를 따진 것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에어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따지는 게 좀 더 적합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버퍼를 이용해서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어서 붙인 게 원이잖아요. 원의 정의가요. 그래서 이제 기상대나 그런 측정소 위치를 일종의 점으로 간주를 한 거고, 그 점으로부터 버퍼를 시키게 되면 원이 되죠. 여기 포인트에다가 버퍼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령 기상대로부터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소로부터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 분포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나 보행 인구, 그냥 유동인구 특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영역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퍼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영향권이나 권역을 만드는 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측정소로부터의 거리 500m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때 주로 쓰이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령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소음, 특히 소음이라든가 라고 할 때 가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속도로로부터 그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고속도로로부터 한 400m 떨어진 곳까지가 그 이제 소음 집중 관리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 중심선으로부터 라고 할 때 이런 버퍼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폴리곤을 쓰는 경우는 그 여러분들 그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인가? 그 학교 인근 몇백 미터 안에는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그 입지를 못하도록 막는 법이 있잖아요. 그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학교 부지의 그 경계로부터 몇백 미터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버퍼로 해가지고 만드는 지역이에요. 한번 그 용도 지역 지구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버퍼로 만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기, 컷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라고나 할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제도를 하거나 토지 이용 분석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종의 블럭을 만들 때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에 그 실폭도로 면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대상지 경계에 있잖아요. 대상지 그 폴리곤 파일을 그 이제 실폭도로 폴리곤 파일을 가지고 클립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 남은 구역이, 아니다, 그거는 다른 거잖아. 그게 아니라 가령 그렇게 해야겠다. 용도지역 지구도가 있고요. 여러분들 대상지 구역이 있어요. 근데 대상지 구역 내에 용도지역 지구도의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인근 지역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지, 용도지역이. 그럴 때 대상지 구역계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기, 클립을 해버리게 되면 대상지 구역 안에 있는 용도지역 지구만 잘라지게 되니까 그 잘라진 것들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럴 때 자르기를 쓰고, 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라고나 해야 될까? 내가 가령 이제 서울시 중에서 서울시 데이터를 전부 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지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강북만 보고 싶어요. 근데 강북에 그 경계의 데이터는 없고 강남 데이터만 있어 라고 할 때는 빼야겠죠. 그걸 강남 경계 가지고 디퍼런스를 해가지고 빼면 돼요. 근데 보통은 강북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뭐 자르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 다음에는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럴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가령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구별 행정구역도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서울시 행정동,
서울시 이제 법정동인가? 이제 서울시 동별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이제 구별 데이터가 없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구라고 하는 거는 동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안에는 뭐 무슨 상수동도 있고 무슨 공덕동도 있고 염리동도 있고 서교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디졸브를 써요. 그 디졸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디졸브 조건으로 그 아마 그 데이터에 보면은 마포구라고 하는 그런 구 코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만들 수도 있어요. 쿼리를 돌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필드로. 그러면 같은 구에 있는 것들끼리 그 디졸브의 기준으로 잡고 디졸브를 연산을 시켜버리면 구가 서로 같은 것들끼리는 그 마치 뭐라고나 할까, 여기 그림에서 A가 B로 이게 우측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 숫자가 같은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가 같은 동들끼리 서로 마치 그 하나로 용접이 되고 물이 서로 딱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큰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뭉치게 돼요. 서로 딱 붙여 있을 경우에는. 근데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네, 각자의 필드로, 그러니까 피처로, 각자의 객체, 각자의 피처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단일 피처, 단일 객체로 합쳐지게 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른 파트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동별로 나누어졌던 데이터가 같은 구들끼리는 다 합쳐지기 때문에 구별 경계가 복원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차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겠고, 대칭 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면 될 텐데, 교차 영역은 그나마 좀 쓴 경우가 있는데, 대칭 빼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경우가 그닥 많진 않았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아는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니언은 상당히 이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 유니언 기능을 어떨 때 이용하냐면, 그 유니언을 시키게 되면은 정보의 손실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보의 손실이 없고요. 유니언을 한 정보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쿼리를 해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냐에 따라 교차 영역, 인터섹트를 시킨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대칭 빼기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뭐 이제 디졸브한 결과로도 환원시킬 수가 있고, 빼기를 하거나 자르기로 한 결과나 다른 걸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의 손실이 없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로 뭉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 응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주로 응용을 했냐면, 아마 제 강의 때에는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고나 할까, 용도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계획 쪽 정식 용어로는요. 그 뭐냐면은 용도 지역 지구, 우리나라는 조닝이잖아요. 도시계획이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정의시켜주는, 변경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A라고 하는 이쪽 일련의 지역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없던 것들을 새로 지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변경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말소를 시키는 등의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 행정행위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가령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 그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관리지역이 세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2002년도에 그 현재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될 때 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그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하나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법률로 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이전에 난개발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이 관리지역을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현재 그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그 보정관리 지역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세분을 시켜줘야 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냥 관리 지역으로 그 세분이 되지 못했던 곳에서 어떤 걸로 세분이 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유형이나 그 크기나 유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도시가 그 토지 이용이 아니면 도시의 이제 밀도나 도시의 그 성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유니언을 가지고 과거의 그 용도지역 지구도 정보와 그 다른 시점에, 보통은 미래 시점에 용도지역 지구도의 정보를, 그 두 개의 정보를 유니언을 시킨 다음에 그 두 개의 이제 그 조닝, 용도지역 지구 코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그러니까 용도 상향인지 용도 하향인지를, 그러니까 업조닝인지 다운조닝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도시 관리를 할 때에도, 그런 분석을 할 때에도 유니언이라고 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가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라고 생각하고, 벡터 레이어 병합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치 지형도를 NGII, 그러니까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수치 지형도 1대 5천짜리 지도를 도엽을 가져왔으면 하나로 일괄적으로 여기 이제 QGIS에 가져와서 쓰고 싶으실 때 그 쉐입 파일로 변환을 시킨 그런 수치 지형도 도엽을 이렇게 머지, 벡터 레이어 병합을 시켜서 하나의 레이어, 이런 하나의 동일한 레이어로 만들어야 일괄적으로 분석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 작업을 도엽마다 하나하나씩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분석을 할래도 하나의 레이어 가지고 분석을 시켜야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주로 머지 기능을 쓴다. 어펜드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머지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머지는 여러 개의 그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어펜드는 그 기준이 되는 레이어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레이어에다가 그 어펜드의 대상이 되는 레이어 정보를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인풋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이 파트 있잖아요. 이거랑 달리 새로운 독립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펜드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치면은 기준이 되는 레이어에다가 오른쪽에 그 더 붙여야 되는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불러들어와서 기준이 되는 레이어가 그만큼 더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그 어펜드를 쓰기보다 머지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왜냐면요, 어펜드는 원본 데이터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펜드를 쓰더라도 기존 그 원본 데이터는 보존한 상태에서 사본을 만들고 사본에다가 어펜드를 수행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데이터는요, 원본 데이터는 만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백업해가지고, 백업해서 원본 데이터는 보호를 하시고, 원본 로 데이터는 무조건 보호를 하시고, 복제한 데이터에다가 어펜드라든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게 맞아요. 데이터 분석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하냐는 거죠. 그 데이터 관리 면에 있어서 가급적이 어펜드보다는 같은 값이면은 머지를 쓰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고, 어펜드를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 백업 데이터를 만들어 두고 나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슨 어펜드 기능을 쓸 때에는 그 플러그인에서 어펜드 피처 투 레이어라고 하는,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면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쓰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분석 조금 힘들 텐데, 근데 여기서는 바로 들어오네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에디터 모드 잠깐 꺼두고, 오케이.
네트워크 분석은 도로나 철도 등 네트워크들의 경로를 이용해서 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권역, 최단 경로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 우리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다음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죠. 최단거리 분석, 앞서 실습에서 내려가는 지도에서 도로 중심선을 불러온다. 도로 중심선, 네, 불러 들어오죠. 근데 잘 이해하는 게 과연 데이터 클린업을 해두셨나? 데이터 클린 안 하면 힘들 텐데. 또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앞선 실습이면은 설마 챕터 2? 수치도 여기 중이겠네? A0020000 언더바 라인이네요. 네, 불러 들어오죠. 불러 들어오고 CRS가 undefined구나. 얘는 수치 지형 2.0이니까 중부라고 치면은 아마 코리아 2000 언더바 코리아 2000 코리아 센트럴 벨트 2000 이거일 가능성이 높겠네. 오케이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죠. 클릭 줌 투 레이어 확대해서 보죠. 위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아리까리하네요. 9일반도 잘 맞나? 아, 이분도 살짝 틀어지긴 하는구나. 그 구글 맵스 말고 한번 네이버 지도를 불러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네이버 맵스, 네이버 스트리트. 근데 얘는 뭐 잘 맞네요. 오케이, 얘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습에처럼 선을 좀 살짝 심플 레드라인 좀 굵은 걸로 한 0.5 어플라이. 아, 너무 굵다. 0.4mm 정도로 해볼까요? 어플라이, 오케이. 뭐 이 정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공간 처리 툴박스. 공간 처리 툴박스? 야, 우측에 프로세싱 툴박스네요, 이게. 툴박스에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창좀 정리하고, 오케이. 최단 경로, 포인트 투 포인트네요. 여기 shortest path 선택, 클릭, execute 눌러주시면 메뉴바가 열리죠. 여기에서 도본산역에서 도본고등학교의 최단거리 알아보도록 한다. 일단 파라미터에서 선형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path type to calculate fastest는 시간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산 못하고 여기서는 도형 형상 정보만 있으니까 shortest 선택해주고 시작점. 아, 좌표로 하는구나. 도봉산역. 굳이 좌표를 실습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도봉산역 1번 출구 쪽으로 해볼까? 로딩할 때 살짝 시간이 걸리네. 오케이. 그래서 1번 출구니까 한 이쯤부터 시작하고 엔드포인트는 도봉 고등학교겠죠? 고등학교가 어디냐? 도봉고등학교 위쪽에 있나? 아, 저 위에 있네요. 도봉고등학교 입구가 이쪽이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주고 이쪽에 뭐 할 거 없겠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 이 레이어를 클릭 줌 투 레이어 해서 보여준 다음에 좀 이렇게 확대한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shortest path가 만들어졌는데 선이 너무 얇아서 안 보여줬군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좀 잘 보이게 해놔야겠다. 자, 이렇게 해두고 굵게 한번 만들어보죠. 0.6mm apply. 좀 더 굵게 해볼까? 1mm 해야겠다. 1mm 하고 apply. 네, 보시면은 굵은 선으로
shortest path가 만들어지네요. 이거는 ArcGIS보다 훨씬 더 좀 간편하게 되는 것 같네. 이건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도본산역에서 도본고등학교의 최단 거리가 도출된다. 근데 이건 사진은 좀 다른 경로인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어요. 잘 만들었으니까. 최근린 허브까지의 거리. 하나의 허브에서 가까운 객지를 검색하고 거리를 산출한다. 여기서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공원을 검색하기 위해서 실습 데이터에서 지하철역과 시도에서 공원 데이터를 불러온다. 공원 데이터 레이어는 C03800000 포인트네요. 어디 보자. 이거네. 공원 불러 들어오고 좀 더 잘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죠. 닷 글린 해놓고 크기를 한 15 정도 해볼까? 이거 너무 크다. 한 8? 너무 커. 5? 4 정도가 적당하겠다. 네, 4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점이 공원 위치고요. 여기에서 벡터 분석, 최근린 허브까지의 거리. 최근린 허브? 영어로는 아마도 nearest 검색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최근린 허브까지의 거리, 라인에서 허브까지네요. distance to nearest hub, line to hub.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어디 보자. 설정은 지하철역도 필요하나? 지하철역은 또 어디에서 가져와? 잠시만요. 지하철역. 지하철역 데이터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마 시도 중에서 지하철역 위치가 있는 레이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하하, 이걸 찾아야 되나? 지하철역. F계열은 아니고. 아닐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공원이고. 지하철역이라고? 아니, 지하철역 데이터가 어딨다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하철역 데이터가 지금 여기 없네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 근데 좀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어떤 레이어예요 이건? 속성 테이블이 딱히 뭐 없네요. 이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 코드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2004 2326 레이어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별사탕 모양으로부터 이 어린이 공원들까지의 좀 최근린 허브 어디에,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어디가 더 가까운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연결시켜 줄 거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해놓고 일단 소스 포인트 레이어, 여기서는 그 어디가 더 가까운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되는 레이어니까 공원 2004 2326 해놓고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하고 소스를 공원으로 해야겠지. 그 다음에서 이제 허브 레이어 이름 속성, 이름 UFID 밖에 없고요.
측정 단위는 미터로 해놓고 허브까지의 거리는 뭐 임의로 생성. 런을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그 최단 거리로 이어주게 되죠. 네, 뭐 이렇게 실습 비슷하게 진행해 봤고요. 굳이 지하철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속성 테이블 보시면은 명칭 새동네 어린이공원은 이 UFID 이런 식으로 그 허브 네임 어떤 허브랑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 그래서 1, 2, 3, 5 같은 경우에는 그 끝이 2로 끝나는 이 허브에 더 가깝고 도봉 스카이돔 골프 연습장이라는데 하여간 여기는 그 4로 끝나는 허브 네임이 4로 끝나는 거랑 더 가깝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레퍼런스네. 지오레퍼런스는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진행을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 지오레퍼런싱은 레스터 데이터의 각 화소에 실세계 좌표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미지 파일에 불과한 그런 데이터를 이 공간 데이터로서의 좌표를 할당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좌표값이 없는 이미지에 좌표값을 부여해서 맵을 로딩한다 라는 거고, 지형 분석편에서 공간 정보를 내려받아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는 거네. 받아보죠 한번. 국토 정보 플랫폼 들어가고 어디 보자. 여기에서 지도, 국토정보 맵, 통합지도 검색 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통합지도 검색 들어가고 여기에서 뭘 하라 그러나 통합지도 검색 중에서 이게 좀 시스템이 약간 많이 달라져가지고 간편지도 검색에서 들어가면 되나? 여기에서 간편 선택에 들어가면 있네요. 그 GUI가 좀 달라져서 여기 중에서 구지도 네, 구지도 중에서 어떤 지도를 가져오라 그러나? 이건 대체 어떤 지도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도봉산 쪽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실습 대상이 되는 지도에서 직접 선택을 해야겠고, 도봉산이 어디 쪽이었더라? 잠깐만, 이거 아니고 도봉산. 도봉산이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보인다. 노원역 쪽이네. 노원역 있고, 도봉역 있는 이쪽이구나. 네, 오케이. 간편지도 검색,
간편 선택, 구지도. 다음 해놓고 지도에서 직접 선택해놓고 대가 이쪽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케이. 인덱스보다는 반경 또는 행정구역 검색 기능을 활용. 무슨 지도 가져온 거야 지금? 이거는 뭘 가져오라는 건지 좀 알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 좌표, 내기통에 있는 좌표 가지고 뭐 설명을 한다, 뭐 작업을 한다 뭐 이러는데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갖다 해야겠다. 좌표기는 구글 맵스로 구글 맵스랑 같은 걸로 해줘야겠고. 오케이. 다음엔 나중에 이게 책이 개정판이 나온다면 체크 브록 중에서 아예 이런 레스터 파일이 첨부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첨부가 돼 있나? 아니 내가 못 본 건가?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있으면 좋겠다. 있잖아. 있네. 괜히 오바했네.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그럼 구지도 이 ti 파일이 있네요. 가져와 보고. 여기 가져올 필요 없잖아. remove. 어디 보자. 그러면은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면 하긴 없을 리가 없지. 구지도를 확대해보자. 보시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귀퉁이에 그 경위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경위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떤 지도를 맞췄느냐. 이거 아마 북한산 가지고 맞췄을 거거든요. 얘 가지고. 얘도 보시면은 도각에 경위도 정보가 있죠. 이거 갖다 맞춘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구지도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동경 원점 도쿄 4301이라고 그랬죠.
한번 맞춰주도록 하죠. 여기 맵에서 EPSG 4302를 쳐주고 여기 도쿄 점이 있고 어플라이. 네, 이 원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한번 그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죠.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말대로 플러그인에서 매니지먼트 앤 인스톨 플러그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스톨을 시켜주셔야 되는 게 이제 5월 중에서 지오 레퍼런스를 검색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전 설치를 했는데 지오 레퍼런서 GDAL 아니 한글로는 GDAL 지오 레퍼런스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오 레퍼런스가 생겨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오픈 레스터가 있죠. 클릭해 주시고 실습이니까 GeoSR 도시공간 분석 주교재 이거 말고 데이터 엑서사이즈 4장 지오 레퍼런스 고지도 북한산 열기 해두면 아까 전에 그 레스터 이미지가 나와요. 해주시고 확대를 해서 좀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애드 포인트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기 전에 좌표계는 설정을 했고 여기서 이 도각의 끝을 클릭하시면은 엔터맵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위경도 좌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 이제 From a Canvas라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여기 QGIS 이 맵 있잖아요. 여기 맵 위에서 그 해당 위치를 대응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에서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기 톱니바퀴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세팅 누른 다음에 타겟 SRS를 똑같은 걸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4301로 해줄게요. 해놓고 방식은 그 뭐냐 책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줬나? 소개를 안 시켜줬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세팅에서 타겟 SRS는 이 아까 그 캔버스랑 같은 EPSG 4301로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타입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도각의 끝점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그 위경도 선을 따라가지고 그리드를 그려주면서 맞춰주는 약간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스틴 플레인 스플라인이 그러니까 박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스틴 플레인 스플라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조할 점이 얼마 없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그 뭐냐 고지도 북한산 모디파이드 뭐 기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대로 그냥 냅두고 일단 네 OK 눌러서 설정 저장해 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드 포인트로 이 끝점 딱 정확하게 클릭해주고 그 위치를 그 좌표대로 맞춰주면 돼요. 네, 동은 127 위경도라는 건 처음이네. 도분초 DD 쓰는 서식이 있군요. 오케이. 띄어쓰기로 구분하는구나. 미터밖에 안 써봐서 127도 01분 30초 그 다음에 북위 37도 42분 00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 기퉁이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클릭해서 전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래쪽에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군데 다 만들어주고 클릭. 여기도 127 3분
0초, 37도 42분 0초. 오케이. 여기도 107도 1분 30초, 37도 40분 30초. 오케이. 그 여기는 같은 경우도 127도 03분 0초, 37도 40분 30초. 오케이. 해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스타트 지오 레퍼런싱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네, 이렇게 돌아가죠. 인디케이션 돌아가고 지오 레퍼런스 서세스풀. 네, 잘 됐습니다. 그 이거를 잠깐 내려보면은 여기에 그 위치에 맞는 위치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맞췄던 지도가 들어가요. 좀 보기 좋게끔 시뮬로지에서 투명도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 어디 보자. 이런 방법이 있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위치나 이런 게 그림이 굉장히 잘 맞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서식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지도는 아니니까요. 상당히 잘 맞긴 한데 역시나 좀 맞추는 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도 꽤 뿌듯한데? 이 상태에서 챕터 2에서 나온 수치 지도 중에서 건물이니까 아마 B002, 0000 라인이 아니라 B001, 0000 폴리곤. 네, 올리셔서 보시면 잘 맞죠? 좀 살짝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꽤 훌륭한 편이고 아마 이 책도 확대를 시키면 좀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이럴 때는 좀 맞추는 위치가 서로 그 맞추는 위치 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정밀도는 올라가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있죠. 그러니까 지오 레퍼런서 들어가서 이거구나. 지오 레퍼런스 들어가서 이 정점을 하나 클릭해보면 From Map Canvas 있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좀 알려주려나봐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좌표가 없는 이미지. 네, 여기서는 나주시 관광지도. 그러면 이제 나주시 쪽을 봐야겠죠. 어디냐 나주시는? 잠깐 나주시가 어디 쪽이었지? 네, 이럴 때 네이버 지도의 도움을 조금 받아볼게요. 지도. 나주시. 이쪽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저쪽 방향이네. 여기다.
나주시 지도인데 나주시 행정구역이 어디 있는 거니? 아, 행정경계에 쓰면 되겠다. 여기에는 시군구 지도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CRS가 뭐더라? 아, 중부원점 이거구나. K 잔손질이 매우 많이 가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나주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주시 찾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다시 이제 지오 레퍼런스 들어가서 나주시 관광지도를 가져오도록 해요. 나주시 관광지도 열기 해놓으면은 이렇게 레스터 이미지 들어오죠. 이미지 들어오고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좌표계를 아까 전에 그 원 데이터로 맞는 코리아 2000, 코리아 센트럴 벨트 2010 얘로 설정을 해주고 뭐 경로라든가 나오는 파일 이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요번에는 그 박판 스플라인보다도 폴리노미어 2차 그 다항식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해놓고 OK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잘 맞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좀 두고 어디 보자. 이렇게 좀 클릭을 한 다음에 From Map 캔버스 누르시면 이렇게 이 맵 캔버스 위에서 특정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스냅핑을 세그먼트만 하도록 할게요. 좀 유연하게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그 해당 위치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놓고 OK 누르면은 아래쪽에 딱 이렇게 위치 점이 찍히고요. 여기 맵 캔버스 위에서도 그 점이 빨갛게 찍힌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어디 보자. 특이한 지점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From Map 캔버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딱 클릭해서 위치 잡아주고 OK 하면 점이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점 몇 개만 더 만들어 주게 되면은 From Map 캔버스 OK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주면은 대강 맞출 준비는 돼요.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아마 잘 맞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대충은 맞출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리정보는 분석이라든가 그 마지막 피날레가 멋져 보이긴 하는데 그걸 위한 아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 작업이 작업의 9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찍자. 뭐 실습이니까요. 실제 작업은 이거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여기서 시간 너무 끌 순 없으니까요.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은 보세요. 책에서는 하나하나 나오진 않는데 보시면 레지듀얼이 있죠. 이게 그 점들마다 하나하나에 좀 뭐라고나 할까? 잔차라고 하는데 이게 수치가 전반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그 분산이 수치의 이제 분산이나 편차가 적을수록 더 잘 찍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좀 분산이 좀 커 보이네. 어쩔 수 없고 그 이 방식을 톱니바퀴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타입을 다른 걸로 바꿈에 따라서 이렇게 잔차가 레지듀얼이 달라진 걸 알게 되죠. 이 잔차를 보시고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일반론이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2차 방식을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일단 됐다 싶으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됐다 싶으면은 여기 스타트 지오 레퍼런스 눌러가지고 진행시키면은 네 이렇게 붙죠.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와서 붙게 되는 거고 자 어디 보자. 네, 완벽히는 아니지만 대강 완벽하긴 아니지만은 대강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개념적으로 아 여기 대강 어디에 무엇이 붙어 있구나 라는 거는 비교해서 보기에는 좀 참고용 지도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가 확실히 무한으로 가는 이쪽 방향이 좀 많이 오차가 높긴 하구나. 네 이렇게 되고 토폴로지 아 지금 얼마나 녹화한 거야.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되어 가고 있네요. 장난 아니구나. 뭐 어쩔 수 없나? 일단 됐고 토폴로지 개요 캐드에서 작성된 도면을 GUI 세트로 변환하여 작업하기 위해서는 토폴로지 오류를 수정해줘야 함. 반드시라고는 아니지만 그 오류가 사실 많아요. 꼼꼼하게 작성된 데이터를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분석하다가 뭔가 왜 안되지? 라고 했을 때 벡터 데이터를 다룰 때 생기는 자잘한 오류의 원인을 차지하는 아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텍스 정점들을 제대로 편집을 안 했다든가 캐드에서 선을 그을 때 그 선에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위상이 뒤집혀서 면적이 마이너스 음수로 나온다든가 아니 서로 간에 좀 그 도형끼리 서로 위치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아주 골 때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 토폴로지 오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처럼 서로 겹쳐져 있거나 띄어져 있거나 그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틈이 벌어져 있거나 겹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보면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폴리곤이든 폴리라인이든 포인트든지 간에 그런 오류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토폴로지 오류 검사 위상 검증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에서 이거는 됐다. 리무브 오케이. 어디 보자. 여기서는 어떤 레이어 가지고 보나?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수치 지도에 도로 정보를 도로 중심선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이거였나? 오케이. 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빨간색으로 색깔 좀 강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 굵기 약간 굵게 이 정도 해주고 위상 검증기가 벡터 안에 있네요. 여기 벡터 탭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벡터 위상 검증이 맞아? 아, 만약에 위상 검증이 안 뜨는 분들은 플러그인에서 Manage and Install 플러그인 누르시고 인스톨드로 아마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래 여기 인스톨드에서 보시면 토포로지 체커가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한 다음에 클로즈 누르고 다시 벡터 들어가면 네, 여기 뜨죠? 토포로지 체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프로세싱 툴박스에 뭐가 생겼죠? 이걸 이용하는 것 같네요. 위상 검증이 패널이 생겼어요. 얘 좀 바깥에 빼놔야겠다. 네, 이렇게 빼주고 따로 빼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고 환경 설정 버튼이라고 이거겠죠? configure 누른 다음에 위상 규칙을 적용할 레이어를 넣어야겠죠? 현재 규칙 레이어가 없다. 레이어 A002 0000 라인 넣어주면 될 것 같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규칙을 선택한다. 여기겠죠? 여기 중에서 must not have dangle 그러니까 선 데이터 중에서 끝 정점이 끝점 있잖아요. 선에서 이제 선의 끝점이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must not have dangle 누르고 add rule 선택하면 되겠네요. 일단 한 상황에서 OK 누르고 모든 유효성 검사 또는 제한된 유효성 검사 클릭 모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전체에 대한 제한된 유효성 검사는 맵의 범위 내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체크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왼쪽 거는 그냥 여기 토폴로지 검사의 대상이 되는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1 있죠. A002 0000 언더바 라인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거고 그 우측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이제 캔버스에 보이는 것들만 분석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부 다 할 거니까 Validate All 클릭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토폴로지 오류가 나오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에러의 유형,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인지, 네, 피처의 그 ID, 식별자는 무엇인지가 나오네요. CO 에러를 끌고 킬 수가 있네요. 이렇게 딱 선 색깔을 검색을 하는 게 낫겠다. 파란색으로 하자. 오케이. 댕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 덜렁덜렁하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처럼 서로 간에 꽉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데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러면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를 하는 수지지 정도 데이터잖아요. 근데 국가 데이터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받으시면은 절대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검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지. 그 다각형 토폴로지 오류 검사. 네, 이것도 뭐 규칙 세워가지고 이런 것처럼 살펴보면 되고 어떤 레이어야 이건? 건물이니까 B001 0000이겠죠? 얘도 집어넣은 다음에 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체커에서
컨피규어 해놓고 레이어는 이 건물 레이어 해놓고 이건 뭐가 좋을까? must not overlap. 건물이 오버랩이 되면 안 되니까 must not overlap 해놓고 add 룰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OK 누른 다음에 전역적으로 validate all 한번 눌러볼게요. 시면 건물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게 있나? 잠깐만. 건물 중에서는 중첩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럼 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어떤 거는 거야? 머스나 오버랩 돼야 할 텐데, 잠깐 설마 얘도 따로 빼둔 건가? 토폴로지. 아, 얘 가지고 보라는 얘기구나. 오케이. 줌툴 레이어 해가지고 이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새로 추가한 거, 폴리곤. 얘를 가지고 must not overlap add 룰 오케이 해놓고 분석시키면 이렇게 중첩이 되는 영역이 빨간색으로 아 여기 문제가 있어 라고 보여주죠.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건 뭐니? 공간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이란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또는 기능과 관련하여 실제 상황과 같이 실제 조건을 준수한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전에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레이어 각자가 스스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간 데이터 무결성은 여러 레이어를 복합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했는지 보여주셔야죠, 선생님. 뭐 같은 수치 정도 썼겠죠. 이번에는 실폭도를 넣으시고, 실폭도로가 A001000이겠죠? 얘들은 지금 일단 삭제를 해두자.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네, 일단 초기화시켜놓고 이렇게 이거랑 건물 데이터가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봅시다. 이 상태에서 토폴로지 룰 세팅 들어가서 레이어를 일단은 도로 B001 A001000 도로 해놓고, 이제 뭐가 좋을까? must not overlap with must not overlap은 자기 스스로고, must not overlap with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랑 오버랩이 되면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 add 룰 한 다음에 OK 눌러서 설정해 두고 validate all을 눌러서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문제가 있는 위치로 줌을 당겨서 볼 수가 있죠. 아이고, 도로 위에 건물이 있네? 라는 거죠. 아이고, 도로 안에 건물이 있네. 얘도 마찬가지네? 아이고, 얘 도로 안에 건물이 잠식됐어. 이거 어떡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토폴로지는 어떻게 수정하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토폴로지 수정이고, 다시 돌아와서 레이어를 폴리곤 must not overlap 해놓고 다시 분석을 수행시키죠. 예, 그럼 여기 오버랩 문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v.clean 알고리즘 실행. 이거는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clean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죠. clean 검색하면은 glass 기능 중에서 v.clean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클릭 execute.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메뉴가 뜨고 수정할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폴리곤 선택하면 되겠네. 아, 근데 이게 좌표기가 할당이 안 되어 있네요. 잠깐만. set crs 이걸로 할당을 해주고, 네, 폴리곤 중에서 중복된 면적 삭제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이용한다인데 어떤 식으로 메뉴에 들어간 지 없잖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클리닝 툴이 있고 그 우측에다가 여기 이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하셔야 뜨네요. 여기에선 브레이크가 아니라 여기대로 이제 RM 에리어, remove area라고 보면 되겠죠. 영역을 삭제한다 해놓고 OK 한 다음에 threshold 임계치는 클리닝 투 프로세스가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으면 프로세스가 수생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 여기서는 이 책의 안내에 따라 20을 입력해주죠. 그 다음에 됐지? 여기 있는 설정대로 해놓고 출력물 유형 고급 파라미터에서 설정하는 거구나. 이쪽에서 출력물 유형 오토로 있는 그대로 쓰면 되고, 네,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런을 눌러보죠. File not supported as output for this algorithm. 파일 설정이 뭔가 안 맞는가 본데. 스레드홀드를 입력 안 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CRS가 잘못인가? 5186. 이걸로 오케이 불러두고 V클릭. 브레이크가 아니라 remove area. 오케이. threshold 20. cleaned. 잠깐만, 설마
실행이 안 될 수밖에. 그래스2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QGIS 실행 파일 중 QGIS 데스크탑 3.10이나 이런 버전 with 그래스7을 실행해야 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못하는 거네요. 경로명 영어로 바꿔놔야겠다. 그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그래스 CP949 이거 인코딩 오류인데, 인코딩 오류 해결하는 방식은 책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게 좀 뭔가 손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ArcGIS가 주툴이기 때문에 한번 좀 뭐라고나 할까, 어디에 메뉴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걸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보면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실제 자기 프로젝트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좀 자기 거 가지고 좀 많이 작업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좀 저도 살짝 헤매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헤맬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영상 길이가 길다. 1시간 41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